66세의 한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의 살벌한 이혼 폭풍 한가운데에 끼어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양측이 서로를 겨누는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말합니다. 아이를 보호하고 싶어요. 무책임한 아빠 밑에서 자라게 할 순 없어요. 아들은 말합니다. 그 여자가 내 아이를 뺏어가려는 거야. 내 인생에서 아예 나를 지워버리려고 작정한 거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은 동시에 어머니를 바라보며 입장을 밝히기를 기다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가 당연히 아들 편을 들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배 아파 낳아 기른 자식이니까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 보였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혈연이라는 끈에 묶이지도 않았고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하게 두 사람의 문제를 들여다보았고 이 싸움이 아이에게 입힐 치명적인 상처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의 말, 하나의 배치, 그리고 한 번의 행동으로 아들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아빠라는 자리는 핏줄로 얻는 권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쌓아가는 책임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큰 소리로 꾸짖지도 눈물로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냉정함과 지혜로 아이의 평온을 지켜냈고 아들이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통과 의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이는 전리품이 아니고 가정은 도박판이 아니다. 그녀는 그저 진정으로 지켜져야 할 그곳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다툼에 관한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놓아줌 그리고 진정한 양육과 성장에 관한 생생한 현장의 기록입니다. 제 나이 올해 66입니다. 이 나이쯤 되니 바라는 건 그저 남은 생을 조용하고 평온하게 보내는 것뿐입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통계청 자료를 읽어 내려갑니다. 지난해의 국내 이혼 건수가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찬물은 아직 따뜻한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뉴스에 감정이 휘둘리는 그런 노인네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점점 물러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젊어서 수십 년간 종합병원 간호사로 일하며 주사를 놓고 실밥을 뽑고 약을 갈아주면서 누가 울어도 눈 하나 깜짝 않고 할 일을 해냈던 저입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집에서 밥이나 하고 강아지 산책시키고 날씨나 살피는 요즘은 뉴스에서 가정이 깨지고 늙은 부모가 그 사이에 끼어 고통받는 사연을 보면 괜스레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합니다. 아마도 제게 아들 하나, 손자 하나, 그리고 지금은 대화가 끊겨버린 며느리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저는 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아파트에 삽니다. 20평 남짓한 방 2개짜리 집입니다. 남편이 10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로는 줄곧 혼자 지냈습니다. 차라리 그게 편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전기세며 가스비도 아끼고요. 오늘따라 저녁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보리차를 한 주전자 끓여놓고 텔레비전을 켜둔 채 어제 바짓단 수선을 맡겼다가 실밥 정리를 덜 한 바지나 손질하며 차를 마실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밤 9시 42분. 누군가 찾아올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며 현관으로 다가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췄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아들의 등 뒤로 두툼한 패딩 점퍼를 입은 준우가 캐리어 가방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안색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눈 가고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인터폰 카메라를 향해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보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제가 묻기도 전에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며칠만 좀 신세질게요. 저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을 들였습니다. 준우는 들어오자마자 익숙하게 신발을 벗고 소파 구석으로 가서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얼굴이 창백했고 코끝은 얼어서 빨개져 있었습니다.
고작 7살입니다. 이 늦은 밤에 찬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을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 저는 찻잔 3개의 차를 따랐습니다. 첫 잔은 민석이에게, 한 잔은 준우 옆에 놓아주었습니다. 민석이는 찻잔을 받아들고도 바로 마시지 못한 채 수면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마침내 아들이 입을 떼었습니다. 그 여자가 준우를 뺏어가겠대요. 그 말은 뉴스에서 들었던 역대 최고치라는 통계 숫자보다 훨씬 더 차갑게 제 귓가에 박혔습니다. 제가 그 말을 다 소화하기도 전에 준우가 갑자기 소파 쿠션에 얼굴을 파묻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뺏어가다니? 저는 감정을 꾹 누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석이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정에 소홀하고 무책임하다면서 집에서 나가라잖아요. 단독 친권이랑 양육권 신청하겠대요. 저는 바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혀끝이 데일 듯 뜨거웠지만 뱉지 않고 천천히 삼켰습니다. 지금은 끼어들 때도 판단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다 듣고 정확히 봐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섣불리 엄마 노릇을 해서도 판사 노릇을 해서도 안 되니까요. 저는 준우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입도 뻥긋하지 않고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은 이미 집구실을 못하게 된 지 오래라는 것을요. 저는 시간을 벌기 위해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2번째 차를 우려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는 거니? 저는 짐짓차분하게 하지만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마치 벽에 못을 박듯이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민석이는 낡아서 스프링이 꺼진 제 집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푹 꺼진 자세가 왠지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사람이 먼저 꺼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맞장구 치지도 않고 그저 아들을 응시했습니다. 그럼 넌 걔가 왜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 그 여자는 그냥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맨날 트집 잡고 시비 걸어요. 내가 퇴근 늦는 거, 돈 적게 버는 거, 준우랑 놀아줄 시간 부족한 거, 하나하나 다 불만이라니까요. 나쁘게 말하면 준우를 혼자 독차지하고 나중에 재혼할 때 편하려는 속셈이겠죠.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였습니다. 예전에 제 전남편이 저에게 퍼부었던 말들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지 똑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한번 쳐다보고는 반박하는 대신 준우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무릎을 끌어안고 베란다 쪽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준우야, 오늘 저녁은 먹었니? 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먹었어? 아이가 힐끔 아빠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석이가 머리를 긁적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아, 오다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랑 컵라면 사줬어요. 몇 입 먹다 말더라고요. 저는 한숨이 나오는 걸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내일 회사 가야지. 휴가는 냈니? 안 그래도 이직 생각 중이에요. 이 회사는 비전도 없고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제가 힐끗 쳐다보았지만 아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따지려는 건 아니었지만 이 녀석은 최근 3년 동안 직장을 5군데나 옮겼습니다. 제 발로 관두거나 갑작스럽게 해고당하거나 였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명절에 들른 친척들이나 이웃을 통해 건너 들었을 뿐이죠. 여기서 얼마나 지낼 작정이니?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그랬잖아요. 집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그때 내가 한 말은 너희 가족이 언제든 와도 좋다는 뜻이었다. 그 말에 아들은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바짓단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준우가 입도 대지 않은 식은 차를 따뜻한 물로 바꿔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에 콧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다. 이들이 하지 않은 말 속에 숨겨진 진실을 읽어야만 이 가정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 수 있다. 밤이 깊어지면 집은 가장 조용해지고 동시에 가장 솔직해집니다. 밤 11시 반이 넘어서야 민석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릴 때 쓰던 방, 지금은 창고처럼 쓰는 그 방에 침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준우는 손님 방에 재우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씻고 나서도 말 한마디 없이 얌전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컵을 정리하고 부엌을 닦은 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침대에 앉은 지 5분도 채 안 되었을 때 작고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준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불을 품에 꼭 안고 고개를 숙인 채 모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랑 같이 자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불을 펴주었습니다. 아이가 제 옆으로 파고들어 몸을 웅크렸습니다. 평소에 활기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무서워서 그러니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무서워요. 뭐가 무서운데? 아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기 싫은가 보다 생각했을 때 아이가 갑자기 숨을 들이키더니 꽉 막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싸울 때 저를 안 봐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방문을 닫아도 다 들려요. 아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울 때 저는 못 가겠어요. 혼날까봐 아빠도 저를 안 봐요. 계속 자기 잘못 아니라고만 해요.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놀란 작은 동물처럼 아이가 제 품에 딱 붙어왔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자 두피가 뜨끈했습니다. 숨소리는 얕았습니다. 제가 싸우게 만든 걸까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더니 결국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장난쳐서 앞으로 말 잘 들을게요. 만화도 안 보고 숙제도 다 할게요. 때도 안 쓰고 안 울게요. 그럼 안 싸우겠죠?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어른들의 잘못을 온통 자기 등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더 꽉 안으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준우야, 넌 아무 잘못 없어. 이건 어른들의 문제야. 알겠니? 넌 이미 충분히 착하고 훌륭해. 아이는 대답 없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제 눈시울도 젖어들었습니다. 아이 키우는 거 어렵죠, 압니다. 하지만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건 기분 내키는 대로 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준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라. 할머니가 있잖아. 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새벽 12시 23분. 친구도, 이웃도, 보이스피싱도 아닐 시간. 딱 한 사람. 그녀일 겁니다. 저는 자고 있는 준우가 깰까봐 살금살금 거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울음기도 분노도 없이 마치 매끄럽게 다듬어진 나무 토막 같았습니다. 저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 변호사 대동해서 법원에 친권 양육권 신청 낼 거예요. 그 사람 상처 주려는 게 아니에요. 준우한테 안정이 필요해서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난처하실 거 알아요. 하지만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그 사람이 아이 가지고 오기 부리지 않게만 해주세요. 준우가 요즘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밤에 자다가 악몽 꾸면서 울고요. 심리상담센터에도 데려가 봤어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애 밥은 먹였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르겠어요. 싸우고 나서 그 사람이 준우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학교에 전화해보니 방과 후 교실에도 안 왔다고 하고 어머니. 그녀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이혼이라는 두 글자만 듣고 너부터 탓하는 그런 시어머니는 아니야. 딱 하나만 묻자. 준우, 어떻게 할 생각이니? 부자 관계 끊고 싶은 마음 없어요. 법원이 허락하면 주말마다 아이 보러 오게 할 거예요. 하지만 평일에는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돌보고 싶어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를 꼭 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알았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둠에 잠긴 거실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잠들고 있는데 우리 집은 이제 막 정산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도 판사도 누구의 전우도 아닙니다. 저는 66의 어머니이자 한 손자의 보호자입니다. 앞으로 내뱉을 말 한마디, 선택 하나하나가 틀려선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옆집 302호 여자와 딱 마주쳤습니다. 꽁무니 잠옷 차림에 비닐봉지를 든 여자가 저를 보자마자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손자 왔다면서요. 어제 애 소리가 나더라고. 저는 대충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여자가 놓아줄 리 없었습니다. 아들내미도 같이 와서 산다며. 소문 들으니까 부부싸움 크게 났다던데. 설마 며느리 그 여자가 집에 들이닥치게 놔둘 건 아니죠?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여자는 혼자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형님, 잘 판단하셔야 해. 요즘 젊은 며느리들 얼마나 야가 빠졌는데. 시어른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 민석이처럼 착한 아들, 형님이 딱 버티고 서서 편들어줘야 해요. 형님이 안 도와주면 걔가 누굴 믿겠어. 저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럼 애는요? 여자가 잠시 멍해졌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무조건 덮어놓고 편들면 그게 엄마 노릇입니까? 아니면 망치는 겁니까? 옆집 여자는 평생 처음 듣는 소리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그래도 형님 배 아파 낳은 아들인데 설마 남의 식구 편을 들겠다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 시집와서 10년입니다. 내 남편 병간호했고 애 키우면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도 보태서요. 남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글자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옆집 여자는 입을 삐죽이며 눈을 흘겼습니다. 어휴, 요즘 어른들이 저러니 젊은 것들이 기고만장하지. 저는 대꾸하지 않고 빈 봉투를 든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등 뒤에서 여자가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래가지고 무슨 엄마라고. 문이 닫히는 순간 오히려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쌀을 씻으려는데 냄비에 물은 이미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끓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 저는 가해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구경꾼도 아니었습니다. 보글거리는 물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죽을 쓰려면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쌀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건 물이 요란하게 끓는 소리가 아니라 준비된 자세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천천히 목매지 않고 넘길 수 있는 부드러운 죽을 끓여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제가 스스로 결정할 것입니다. 남들이 훈수 두는 대로가 아니라 제가 옳다고 믿는 대로 돕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부엌 입구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싱크대 수도꼭지의 물얼룩 위로 비스듬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몇 년 전 설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민석이는 야근이라며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친구들과 마작이나 치러 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5시쯤
초인종이 울리고 며느리 지영이가 준우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도시락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식사 챙기기 귀찮으실 것 같아서요. 친정 갔다가 오는 길에 좀 샀어요. 같이 먹으려고요. 그때 마음 한구석이 시큰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지영이는 애교 있는 며느리는 아닙니다. 말도 무뚝뚝하고 덤덤하죠. 하지만 10년 동안 명절이며 제사 때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감정 표현은 서툴러도 저는 기억합니다. 남편이 죽기 전 그해 겨울, 며느리가 시아버지 발톱을 깎아주며 했던 말을요. 아버님, 발톱이 두꺼워서 천천히 깎을게요. 그래야 안 아파요. 그때 저는 너 참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나니 그때 그 말이 자꾸 맴돕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민석이 입에서는 히스테릭한 여자가 되었고 아들을 뺏어가려는 적군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현모양처 연기를 한 거라면 그 연기가 너무 고되지 않았을까요? 돈 못 번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민석이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저는 차를 우렸고 아들은 베란다에서 줄담배를 피웠습니다. 준우가 방에서 숙제 중이라 담배 냄새가 들어갈까 신경이 쓰였습니다. 나 회사일 힘든 거 뻔히 알면서 집에 오면 자기 기분 맞춰 달래요. 뭐 하나 만족하는 게 없어요. 내가 비전 없어 보이니까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대꾸가 없자 아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도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여자가 하는 말 다 믿으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석아, 내가 걔를 믿고 널 안 믿는 게 아니다. 난 네 엄마야. 널 태어날 때부터 봐왔어. 네 성격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럼 더 제 편을 들어주셔야죠. 아들이 탁자를 내리치는 바람에 찻잔이 엎어질 뻔했습니다. 널 돕는다는 게 네가 하는 모든 짓에 눈 감아준다는 뜻은 아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느리고 단호했습니다. 지금 날 탓하는 거니? 어머니야말로 진짜 제 엄마 맞아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시험 점수 엉망으로 받아서 울며 제 품에 안기던 꼬맹이가 이제는 열이 펄펄 끓는 철부지 어른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편을 안 드는 게 아니야. 내가 편들어 줄 만한 행동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날 낮, 준우가 낮잠 자는 틈을 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5번 울린 뒤에야 받더군요. 어머니, 미지근한 목소리였습니다. 시간 괜찮니?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잠시 침묵하더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곤란해요. 변호사가 오해 살 만한 접촉은 피하라고 해서요. 싸우려는 거 아니다. 고자질하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조를 부드럽게 했습니다. 그저 준우 문제 때문에 그래.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의논하고 싶어서. 또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힘드신 거 알아요. 하지만 이번 일은 어머니가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폐지가 되어 찢겨서 물속에 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양쪽 다 이해하고 싶고 양쪽 다 타이르고 싶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저는 두 사람을 잇는 다리가 아니라 갈라진 틈 사이에서 찢어지는 살점일 뿐이라는 것을요. 학교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온 건 두부를 사러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준우가 오늘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어요. 친구를 밀치고 학용품을 뺏었어요. 여선생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럴 리가요. 최근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해 보였어요.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점심시간에도 혼자 화장실에 숨어 있었고요. 저는 장바구니를 든 채 그대로 버스를 타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교무실 앞 의자에 준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바지 끝단을 비틀고 있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아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제 옆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릴 때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지만 할머니는 언제든 내 말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그렁그렁한 눈물이 떨어지지 않으려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민석이가 돌아와 학교 일을 전해 듣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 선생 미친 거 아니야? 애들끼리 좀 싸울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전화를 해? 내가 내일 가서 따져야겠어. 제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흥분하지 마라. 내 아들이에요. 걔들이 내 아들 누명 씌우는데 가만히 있어요. 누명을 쓴 게 아니라 네가 방치한 거야. 아들이 멈칫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준우가 왜 학용품을 뺏었는지 아니? 지우개가 없어졌는데 아무도 찾아주지 않더래. 엄마는 없고 아빠는 자기 말 안 들어주고 그래서 고작 그 지우개 하나 때문에 뺏은 거야. 민석이는 주먹을 꽉 쥐고 핏대를 세운 채 서 있었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아, 제가 타이르듯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엉망진창인 건 상관없다. 하지만 준우는 안 돼. 아이까지 내 인생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지 마라. 아들이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강하게 아들을 막아섰습니다. 비난도 애원도 아니었습니다. 66 먹은 어미로서 아이를 키워본 선배로서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돕는 건 내 핏줄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요. 아들이 제 편을 들어달라고 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빠르고 노골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민석이는 식탁에 앉아 밥 한 숟가락도 뜨지 않았습니다.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증언 좀 해주세요.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 양식이었습니다. 양육권 우선 고려 요소, 가정관계 증명 같은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그 여자 감정 기복 심하고 통제광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평소에 저한테 소리 지르고 준우한테 화내는 거 보셨잖아요. 어차피 그 여자 원래 성격 더럽잖아요. 저는 종이를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민석아, 제가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너 지금 준우 키울 자신 있니? 아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 월급 300만 원 남짓에 월세 내고 매일 야근에 술 마시고 가끔 밤새 게임도 하지. 내가 지금 보호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아들이 발끈했습니다. 지금 제가 아빠 자격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됐다는 거야. 무슨 뜻인데요? 너 예전에 그랬지.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 뭐든 버텨야 한다고. 그랬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야. 너 버틸 수 있니? 아들은 고개를 돌려 휴대폰을 보는 척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지영이 걔도 별로 잘한 거 없어요. 사람 숨 막히게 하고 싸울 때마다 자기 말만 맞다고 하고 어머니도 걔가 어머니한테 함부로 대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기억하지.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여자 편을 드세요? 편드는 거 아니다. 제가 아들을 쏘아보았습니다. 맹목적으로 내 편을 안 들어줄 뿐이야. 아들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엄마는 내 엄마예요? 걔 엄마예요? 참고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석아, 난 당연히 내 엄마지. 그러니까 너한테 사실대로 말해주는 거야. 넌 지금 준우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야. 내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지. 아들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아이를 무기로 삼아서 그저 내 아내가 너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정작 너는 뭘 했는데? 밤에 자다 깨서 준우 열 체크해 본 적 있어? 병원 데려가 봤니? 진지하게 아이랑 대화해 본 적은 있고? 아들은 입을 다물고 식탁만 두드렸습니다. 아빠라는 걸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권력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건 책임이야. 매일매일 숙제하듯이 해내야 하는 거라고. 저는 부엌으로 가서
서류 뭉치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미련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는 거 걔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널 돕는 거다. 아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거짓말 써주고 법원 가서 네 편 들어주면 그래, 네가 이길 수도 있겠지. 시간 좀 벌고 준우 데려올 수도 있을 거야. 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큰 실수하는 거야. 넌 네가 우기기만 하면 아이를 얻을 수 있다고, 목소리만 크면 누군가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착각하게 될 거다. 아빠 노릇 배우지도 않고 망가진 가정 고칠 생각도 안 하게 될 거야.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가 널 돕는 건 널 망치는 길이다.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앉아 모기향을 피워놓고 며느리가 보낸 변호사 서신 사본을 손에 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가 더 준우를 잃는 걸 두려워할까? 며느리 지영이는 두려워합니다. 그녀는 통제 성향이 강해서 불확실한 남자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민석이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애가 두려워하는 건 준우를 잃는 게 아니라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자신이 완전히 쫓겨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예전 동물원에서 준우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민석이는 분명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이 빨래를 해주거나 밥을 먹여주거나 등하교를 시켜주진 않으니까요.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구체적인 노동입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사회는 여자들에게는 엄마 노릇을 아주 시시콜콜 가르치면서 남자들에게는 아빠 노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민석이는 고개도 들지 않고 밥만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제가 반찬을 집어주어도 거절하진 않았지만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준우는 조용히 죽만 먹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우리 모자 사이에 틈이 벌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빛이 들어올 틈도 생긴 겁니다. 밥을 다 먹고 민석이가 일어섰습니다. 어디 가니? 면접이요. 급하게 잡혀서. 문을 열고 나가려던 아들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가 하신 말씀 생각해 볼게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속에 제 말이 완전히 튕겨나간 건 아니라는 것을요. 그저 시간이 필요하고 진짜 자신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더 이상 밀어붙이지도 대신 짐을 져주지도 않을 겁니다. 뒤에서 지켜볼 뿐입니다. 이건 냉정이 아니라 엄마로서의 마지막 따뜻함입니다. 네가 양육권 갖고 싶다고 했지. 그럼 네가 준우를 잘 돌볼 수 있다는 걸 증명해봐. 저는 국을 떠서 아들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무슨 소리냐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너 능력 있다고 했잖아. 그럼 네가 해. 딱 2주 동안 아침 기상, 옷 입히기, 밥 먹이기, 등하교 숙제 봐주기, 씻기고 재우기까지. 전부 너 혼자 해봐. 난 안 도와준다. 구경만 할 거야. 엄마, 저 지금 일자리도 불안정한 거 아시잖아요. 법원도 그거 알 텐데.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휴가 내든지 알바 시간을 바꾸든지 해. 좋은 아빠라는 거 증명하고 싶다며. 그럼 행동으로 보여줘.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2주 해보죠. 첫날 아들은 저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준우는 혼자 양치질을 했고 옷을 거꾸로 입었습니다. 아침으로 급하게 계란 프라이와 토스트를 만들었는데 계란은 터지고 토스트는 탔습니다. 준우가 2입 먹더니 죽 먹고 싶다고 하자 아들은 냄비 뚜껑을 쾅 닫으며 주는 대로 먹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탄 토스트를 먹는 준우를 지켜보았습니다. 둘째 날 아들은 차가 막혀 지각했습니다. 준우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는 알림장 챙기는 걸 깜빡했습니다.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지만 저는 4번 울릴 때까지 받지 않다가
끊어지자마자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저녁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부엌에서 카레를 만들며 쩔쩔매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냄비는 끓어 넘치는데 휴대폰에서는 독촉 문자가 쏟아지는 듯 했습니다. 준우가 아빠 수학 문제 모르겠어 라고 부르자 아들은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물어봐. 말해놓고 아차 싶었는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5일째 되던 날 아들은 알람을 맞추고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식은 밥에 소세지 몇 개가 전부였지만 적어도 아이를 굶기지는 않았습니다. 등하교도 시키고 알림장도 챙겼지만 여전히 밤이면 베란다로 도망쳐 담배를 피웠습니다. 8일째 준우가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아들은 겁에 질려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방문을 잠그고 문틈으로 해열제 한 병과 쪽지만 내밀었습니다. 해열 패치 위치, 약 먹이고 30분마다 체온 잴 것, 공복에 약 먹이지 말 것. 아이는 울고 보챘고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방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못한단 말이야.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네가 아빠 노릇할 시간이야. 내가 아니라. 10분이 지나자 준우가 조용해졌습니다. 다시 20분이 지나자 아들이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가스 불을 켜고 죽을 데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자가 떨어지는 소리, 아들이 욕설을 내뱉으려다 안 돼, 준우 듣잖아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다 들렸습니다. 9일째, 아들은 난생 처음으로 학교에 결석 사유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손을 떨며 사인을 하더군요. 예전엔 다 며느리 몫이었습니다. 11일째,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 참여 요청이 왔습니다. 아들이 쭈뼛거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빠가 오면 좋겠대. 그럼 가야지. 나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지금이라도 배우면 돼. 그날 밤 아들은 처음으로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인사불성이 된 게 아니라 부엌 바닥 냉장고 앞에 기대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더라. 준우가 요즘 몽유병 증세가 있대. 불안감이 심해서 수업 시간에도 창밖만 본대. 저는 설거지를 하며 등만 보였습니다. 엄마, 난 진짜. 내가 가끔 놀이공원 데려가고 닌텐도 사주면 애가 내 사랑을 알 줄 알았어. 아들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인정하기 싫었던 진실을 마주한 겁니다. 내가 틀렸어. 난 한 번도 진짜 아빠였던 적이 없었어.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았습니다. 부엌엔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난 엄마가 날 도와줄 줄 알았어. 아들이 붉어진 눈으로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진짜 내 편 안 들어줄 수가 있어?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췄습니다. 널 안 도와준 게 아니야. 내가 도망치지 못하게 잡아준 거지. 며느리에게 만나자고 했을 때 3초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지하철역 앞 스타벅스요. 11시 괜찮으세요? 그래. 다음 날 저는 흰색 블라우스에 검정 바지를 입고 낡은 에코백을 들고 나갔습니다. 입술 연지는 바르지 않았습니다. 기세 싸움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명확히 하러 가는 거니까요. 지영이는 이미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휴대폰만 보고 있더군요. 저를 보자 벌떡 일어나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어머니, 깍듯하지만 서먹했습니다. 기다렸니? 아니요, 제가 일찍 왔어요. 커피 머신 소리와 사람들 대화 소리가 우문거리는 가운데 우리 두 여자는 인생의 가장 아픈 틈새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미워하실 거 알아요. 제 편 들어달란 말 안 해요. 다만 제가 홧김에 이혼하려는 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안다. 그녀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다 나은 상처가 욱신거릴 때 짓는 그런 옅은 미소였습니다. 민석 씨, 나쁜 사람 아니에요. 착해요. 단지 남편이나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있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녀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카톡 대화 캡처한 거예요.
보여드릴 생각 없었는데 혹시 제가 정말 가정을 깬 사람이라고 오해하실까봐 저는 훑어보았습니다. 너 진짜 짜증나게 할래? 이런 사소한 것도 나한테 물어봐. 나 일하고 와서 피곤해. 그만 좀 징징대. 차가운 언어 폭력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보지 않고 덮었습니다. 그 사람 미워하라고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녀가 서류를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정말 끝까지 노력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아직 그애 사랑하니? 며느리가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모르겠어요. 예전엔 사랑이었는데 지금은 연민 같아요. 평생 함께 갈 줄 알았던 꿈에 대한 미련 같은 거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그럼 미워하니? 아니요. 그녀가 즉답했습니다. 미워할 힘도 없어요. 전 그냥 준우가 평온하게 살 수 있으면 돼요. 그녀는 눈물이 고인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전 그 사람한테서 아빠 자격을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준우가 책임지지 않아도 모든 걸 가질 수 있다고 배울까봐 그게 무서워요. 저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걱정 마라. 난 틀린 쪽에는 서지 않는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준우는 내 손자다. 그 아이가 울기만 하는 것도 싫고 제 아비처럼 회피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싫다. 나중에 아이 픽업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아니면 그냥 누구랑 얘기하고 싶으면 언제든 전화해라. 그녀는 고맙다는 말도 통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어나서 저에게 깊숙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카페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포옹도 심파도 없었습니다. 각자의 길로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제 흰머리가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진짜 성숙함이란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 편이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요. 준우는 제 방바닥에 앉아 레고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가 공판 기일이었습니다. 내일 뭐 먹고 싶니? 볶음밥이요. 계란 볶음밥, 햄 넣어서 옥수수도 넣어주세요. 제가 웃었습니다. 먹는 거엔 까다롭네. 아이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다시 레고에 집중했습니다. 준우야.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엄마 아빠 법원 가는 거 알지? 아이가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누구랑 살지 정해야 하는데 내 생각은 어떠니? 아이는 한참 동안 블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할머니, 저 평일에는 엄마랑 살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빠랑 살면 안 돼요?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지뢰를 밟을까봐 겁내는 군인처럼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 엄마가 밥도 더 잘하고 숙제도 잘 봐줘요. 근데 아빠랑 자전거 타는 것도 좋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우야, 넌 그런 말할 권리가 있어. 넌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짐가방이 아니야. 넌 사람이고 내 생각이 중요한 거야. 아이가 울먹거렸습니다. 어른들이 내 말 바로 안 들을 수도 있어. 그래도 말해야 해. 그래야 널 싸움의 배경화면 취급 안 하지. 그날 저녁 민석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법원에서 연락 왔죠?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민석이는 부엌으로 들어와 쭈뼛거렸습니다. 준우는 뭐래요? 내가 직접 물어봐.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걔가 날 선택할까요? 저는 뒤집개를 내려놓고 아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준우는 편 가르기를 하는 게 아니야. 자기 인생을 선택하는 거지. 누가 이기냐가 아니라 자기가 어디서 더 편안한지를 말하는 거야. 아들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내가 두려운 건 준우가 널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사실은 내가 봐도 엄마가 주양육자로 더 적합하다는 걸 너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지. 한참 침묵하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만약 준우가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할게요. 그 말 할 줄 알면 됐다.
이제 좀 아빠 같네. 부엌의 불빛은 어두웠지만 그 순간 아들이 더 이상 철부지가 아니라 진짜 아빠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병원보다 더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올렸습니다. 누구의 엄마? 시어머니가 아니라 인간 이메인으로 온 것입니다. 민석이는 헐렁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준우 손을 잡고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준우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떨리니? 괜찮아요. 네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돼. 할머니 여기 있다. 아이가 작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들어가요. 그럼. 난 누구 편도 아니지만 내 편이거든. 재판은 생각보다 건조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 판사님이 무표정하게 서류를 넘겼습니다. 원고 이민석 씨 공동친권을 주장하며 주양육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민석이는 준비한 대로 지난 2주간 아이를 돌본 기록, 휴가원, 담임 선생님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제출했습니다. 많이 변했고 준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이 측 변호사는 과거 민석의 무관심과 아이와의 유대감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지영이 차례가 되자 심리상담 보고서와 준우의 그림 일기를 제출했습니다. 아빠와 연을 끊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이의 일상이 안정된 환경에서 유지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를 보았습니다. 이메인 씨, 증언하시겠습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습니다. 아이 편에 서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할머니이자 저 남자의 어미입니다. 제 아들 민석이 나쁜 놈 아닙니다. 최근에 노력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키우는 건 한순간의 노력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입니다. 아들의 노력도 보았지만 부족함도 보았습니다. 잠시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지영이 지난 10년 동안 제 손자 춥고 배고프게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판사님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누가 착하고 나쁘고를 떠나서 저는 준우가 안정된 집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녁 시간이 정해져 있고 숙제를 봐줄 사람이 있는 저녁이요. 아이가 뺏기는 물건이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로 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님이 준우에게 물었습니다. 준우 군, 누구랑 살고 싶니? 아이는 입술을 깨물더니 말했습니다. 평일엔 엄마랑 살고 주말엔 아빠랑 살면 안 돼요? 법정 안의 모든 어른이 숙연해졌습니다. 판사님도 잠시 멈칫하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내 의견 잘 참고할게. 오후 3시 예비 판결이 났습니다. 공동친권, 주양육권은 엄마에게, 아빠는 주말 면접 교섭권, 숙박 가능. 단, 아빠가 양육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추후 조정 가능. 법원을 나오는데 햇살이 비스듬히 비쳤습니다. 한 명은 안도의 한숨을, 한 명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준우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치킨 먹으러 가요? 그래, 원래 좋은 일은 치킨으로 시작하는 거야. 법원 앞 횡단보도. 저는 앞장서고 준우가 제 손을 잡고 민석이가 그 옆을 따랐습니다. 준우는 법원 앞 편의점에서 산 초코 우유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한 입 드세요. 한 모금 빨았는데 너무 달아서 기침이 나올 뻔했습니다. 어휴, 이렇게 단 걸 어떻게 먹니? 마음이 쓸쓸할 땐 단 걸 먹어야 한다면서요. 제가 멍하니 있다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기억력도 좋다. 지하철역 입구에서 민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오늘 오후 반찬했어요. 같이 밥 먹고 가요. 준우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민석이가 어릴 때 자주 가던 동네의 오래된 호프집 겸 치킨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여기 기억나시죠? 저 초등학교 때 자주 데려오셨잖아요. 넌 닭다리만 보면
환장했지. 준우가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도 닭다리 좋아하는데 민석이가 빙긋 웃으며 제 닭다리를 준우 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우가 물었습니다. 아빠, 주말에 우리 집에 친구 데려와도 돼요? 그럼 대신 숙제 다 하고. 아빠가 도와줘요. 나 모르는 거. 나 초등학교 수학 다 까먹었는데. 민석이가 급적거렸습니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너 구구단 외울 때 책상 두드리면서 랩하듯이 외웠잖아. 38에 24. 아, 엄마 제발요. 준우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셋이서 크게 웃었습니다. 묵은 체증이 햇살에 말라 바스러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준우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민석이가 식탁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제 편 안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돌아보자 아들이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예전엔 제가 뭘 하든 엄마는 무조건 내 편일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번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부모 노릇이란 뒤에서 밀어주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막아서서 너 진짜 준비됐냐? 고 물어봐 주는 거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이 뭔지 이제 좀 알겠어요. 기념일 챙겨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일을 해주는 거더라고요. 제가 편한 방식이 아니라요. 밤에 준우가 잠옷 바람으로 나왔습니다. 아빠, 오늘 같이 자요. 코 골 텐데 괜찮아. 귀마개 하면 돼요. 민석이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오늘 쟤랑 잘게요. 두 부자가 방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저는 불 꺼진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야경이면 충분했습니다. 세상엔 선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누가 내 자식이고 부모인지 고를 순 없죠. 하지만 어떤 어머니가 될지, 어떤 할머니가 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공격하지 않았고, 며느리를 돕기 위해 아들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도운 건 가장 작고 약하지만 가장 많은 짐을 짊어져야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달디단 초코우유를 마시며 농담을 하고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고 잠들 수 있는 구석이 있다는 것을요. 그 구석의 이름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요. 이 진짜 같은 인생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메인 씨의 선택이 이해가 되시나요? 맹목적으로 자식을 감싸지 않고 혈연보다 아이의 안전과 책임을 택한 그녀의 결단. 현실에서는 아마 독하다거나 남의 편 든다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핏줄의 권위가 아니라 양육의 책임이라고요. 여러분이 이메인 씨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도 내 자식기 살려주기 위해 나섰을까요? 아니면 그녀처럼 냉정하게 아들의 성장을 촉구했을까요?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아이의 목소리는 얼마나 반영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혹은 그저 지나가는 분들이라도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곳의 이야기는 우리네 삶 그 자체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이메인 같은 부모님들이 외롭지 않도록 말이죠.